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서울 한복판 작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68세 천만금 할머니, 그리고 40년 전 그녀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남자 최봉식. 기억을 잃은 채 노숙자가 되어 다시 나타난 그 남자 앞에서 천만금은 조용히 떡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해 보이는 떡집 할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자산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복수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용서였다는 것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만금입니다. 올해 68이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만금떡방 할머니라고 불러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전통시장, 그 골목 한편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 그게 제 겉모습입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직접 쪄낸 떡을 진열하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손주 자랑도 듣고 시장 소식도 듣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저는 천만금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며 조용히 장학금을 주고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게 해왔어요. 왜냐고요? 글쎄요.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어느 아침이었어요. 떡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창 너머로 떡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서 떡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손님이야 뭐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낡은 점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떡 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황급하게요. 마치 들킨 것처럼요.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문득 그 노인 생각이 났어요. 배가 고파 보였거든요. 그래서 떡 한 봉지를 싸서 가게 문 앞에 살짝 놓아뒀습니다. 쪽지도 하나 붙여서요. 드세요라고. 다음 날 아침 그 떡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떡집 문 앞에 서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떡 좀 드시고 가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갓 쪄낸 인절미를 한 접시 내밀었어요. 김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이었죠.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맛, 이 떡 맛.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처음 보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그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매일 떡집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가 나중엔 안으로 들어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떡을 한 접시씩 내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시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늘 그런 분들께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이 노인은 좀 달랐어요. 떡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 맛, 정말 오래전에 먹어본 맛인데.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이 떡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맛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가 만들어줬는지는 모르겠고 기억상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198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42해 전이죠. 저는 28이었고 처음으로 떡집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름은 최봉식. 최봉식은 경리였어요. 돈 관리와 재료 관리 등을 맡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가게 재금고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3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가게를 접어야 할 뻔했죠. 최봉식. 설마 이 사람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어요. 최봉식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봉식. 42해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 저를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쳤던 그 남자. 그런데 지금은 기억도 잃은 채 노숙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떡 한 접시를 더 내밀었을 뿐이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천천히요. 그날 밤 저는 떡집 뒷방에 앉아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어요. 40년도 더 된 누렇게 바랜 수첩이었죠.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최봉식, 재고금 300만 원 가지고 도주. 그 아래 제가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 반드시. 하지만 저는 그를 찾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죠. 최봉식은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2해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저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봉식 씨, 당신이 저한테 진 빚 기억이나 하나요? 다음 날 저는 떡집에 젊은 여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담비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PD예요. 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담고 있는데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뭐 찍을 게 있겠어요만. 박담비는 떡집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인터뷰를 했죠. 할머니, 떡집을 얼마나 하셨어요? 오래됐죠. 한 40년?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혹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연이야 뭐. 살다 보면 다들 사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최봉식이 또 떡집에 들어왔습니다. 박담비는 그를 보더니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분도 단골이세요? 뭐, 그런 셈이죠. 저는 봉식에게 떡 한 접시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드시러 오셨네요.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떡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또 눈물을 글썽였죠. 박담비가 그 장면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 같아요. 네, 빚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 사람, 날 배신했거든요. 박담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왜 떡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박담비는 떡집을 나가기 전에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그 사연에 대해 더 듣고 싶은데요. 다큐로 만들어도 될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최봉식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 이야기를요. 며칠 후 저는 박담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비 씨, 저예요. 망금떡방 할머니요.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다큐 이야기요. 해볼까 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최봉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주세요. 그 사람 과거를요. 박단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봉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제 옆에는 정진수라는 비서가 있거든요. 천만금재단 실장이죠. 그가 이미 다 조사해뒀습니다. 최봉식은 1983년 제 돈을 가지고 도망친 후 건설회사에 취직했대요. 거기서도 격리로 일했죠. 그런데 또 사고를 쳤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경찰 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갔대요. 10년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출소한 뒤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가족도 떠났고요. 그렇게 거리를 떠돌다가 기억까지 잃어버렸던 겁니다. 박단비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최봉식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래요? 뭐래요? 그 사람,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대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고 하고요. 경찰 수배도 받았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할머니,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배신한 사람인데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비 씨, 복수라는 게 뭘까요? 네. 누군가한테 복수하고 싶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갚아주죠. 당한 만큼 돌려주고요. 박단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박단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복수는 용서일 수도 있어요. 박단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용서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진 빚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빚을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박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로 용서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최봉식을 더 자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떡집에 왔어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떡 맛이 너무 익숙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그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밝혀주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여러분,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사연 많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 뒷골목에서 최봉식을 불러 세웠어요. 봉식 씨, 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를 어떻게, 당신 이름이 최봉식 맞죠?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여 년 전 떡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거기엔 젊은 제 모습과 젊은 최봉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맞죠? 봉식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저예요? 네. 그럼 이 여자는 저예요. 천만금. 봉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만금? 기억나요?
봉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는 사진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미안해요. 이 사진 속 여자한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봉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떡집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천만금재단. 제가 운영하는 장학복지재단이죠. 정진수 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진수 씨, 최봉식에 대해 더 알아본 거 있어요? 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없고 노숙 생활을 한 지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요? 전처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봉식 씨가 사기죄로 수감되면서 가족들이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이사장님,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내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배신을 당하며 살았어요. 최봉식한테만 당한 게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가족한테도요. 정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배신들이 결국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더 강해지게, 더 신중해지게,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지게 만들었죠. 그렇군요. 최봉식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밤 울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난 다시 일어섰어요.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성공했죠. 저는 정진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최봉식에게.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다는 걸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그 사람한테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 아니요.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네. 그 사람 지금 충분히 비참하잖아요. 기억도 잃고 가족도 없고 거리를 떠돌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수 씨, 그럼 뭡니까? 용서예요. 정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용서라니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사장님, 물론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 평생 증오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편안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봉식이 지금 어디서 자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건강 상태도 확인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2해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1983년 8월 15일. 그날도 더웠어요. 한여름이었으니까요. 저는 떡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봉식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프거나 일이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게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300만 원, 그달 매출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최봉식이 도망쳤다는 걸. 저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배신당했다는 것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게. 그 후로 몇 년간 저는 빚을 갚느라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떡을 만들었죠. 그렇게 5년이 걸려서 빚을 다 갚았고 다시 10년이 지나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단 이사장이 됐죠. 다음 날 아침 정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최봉식 씨 현재 위치 파악했습니다. 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공터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건강 상태는요?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고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더군요.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일단 지켜보죠. 그날 오후 최봉식이 또 떡집에 왔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죠.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따뜻한 떡을 한 접시 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봉식은 제 팔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뭐라고요? 그 돈 내가 가져갔어. 미안해.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금이 그 이름을 부르다니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봉식은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봉식은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하고 영양실조도 심각하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저는 봉식의 입원비를 모두 냈어요. 그리고 특실로 옮겨달라고 했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래된 아는 사람입니다. 봉식은 이틀간 깨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들러서 그를 지켜봤죠. 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인생의 진 거구나. 40년 전 제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끌었죠. 사흘째 되는 날 봉식이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금이 정말 당신이구나. 기억이 돌아왔어요?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봉식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아 씌운 듯이 그 돈으로 뭐 했어요?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도박을 했고 결국 다 날렸어요. 봉식은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서도 돈을 훔쳤고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갔죠. 10년을 살았어요. 가족은요? 다들 떠났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당연하죠. 나 같은 인간하고 누가 살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소하고 나서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게 거리를 떠돌다가 기억까지 잃어버렸어요. 봉식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금이야,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봉식 씨, 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봉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기회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면 그땐 용서할 수도 있죠.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병원 밖으로 나오니 박단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병원 소식 들었어요. 아, 단비 씨. 저 할아버지. 최봉식 씨 맞죠? 제가 더 알아봤는데요. 박단비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옛날 신문 기사들이 있었죠. 건설회사 격리 최봉식,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수배, 사기꾼 최봉식, 징역 10년 선고. 저는 기사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할머니,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왜 도와주세요? 저는 박단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단비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하죠. 맞아요. 그래서 보려고요. 최봉식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박단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일종의 테스트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병원을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면 그땐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같은 짓을 한다면, 그럼요. 그땐 정말 끝이죠. 며칠 후 최봉식은 퇴원했어요. 저는 그를 위해 조그만 원룸을 얻어줬습니다. 시장 근처였죠. 금이야. 이러지 않아도 돼. 나는 조용히 계세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빚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진 빚. 이제부터 갚아야죠.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떡집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세요. 네. 40년 전처럼요. 그때는 당신이 날 배신했지만 이번엔 배신하지 마세요.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일 뿐이에요. 망치지 마세요. 그날부터 최봉식은 망금 떡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옛날의 솜씨가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달이 지났어요. 최봉식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떡을 만들고 가게를 정리했죠. 어느 날 그가 제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월급이요. 제가 이번 달 번 돈이에요. 전부 드릴게요. 아니, 이건 당신이 번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당신한테 진 빚.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봉식 씨, 당신이 가져간 돈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죠. 이걸로 어떻게 갚아요? 봉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갚고 싶어요. 저는 봉투를 그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됐어요. 돈으로 갚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당신의 남은 인생으로 갚으세요. 바르게 살면서요.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밤 떡집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사실 아직도 화가 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봉식이 저를 배신했던 그날이 생생했죠. 그 배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담비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 담비 씨. 무슨 일이에요? 박담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할머니가 천만금재단 이사장이시라는 게 사실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박담비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박담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장을 취재하다 보니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떡집 할머니가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할머니 떡집 기부 내역을 보니까 액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매달 수백만 원씩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천만금재단이랑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앉으세요, 담비 씨. 박담비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떡 한 접시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천만금재단 이사장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놀랐죠? 네, 정말 놀랐어요. 평범한 떡집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떡집 할머니 맞아요. 다만 돈이 좀 많을 뿐이죠. 왜 숨기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담비 씨, 돈이 많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글쎄요.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돈을 보고 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박담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시려고 하신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떡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 재단 일도 하시잖아요. 그건 정진수 실장이 대신해줘요. 저는 그냥 뒤에서 결정만 하죠.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요. 박담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최봉식 씨는요?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왜 안 알려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떡집 할머니면 돼요. 하지만 담비 씨, 저는 박담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 아직은 세상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박담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떡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최봉식은 아직도 제가 누군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천만금이라는 이름은 희미하게 떠올리지만 그 천만금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떡집 할머니라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다음 날 정진수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최봉식 씨에 대해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뭐라던가요? 1983년 이사장님 떡집에서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후 몇 년간 숨어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은요? 1987년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직이었죠. 그런데 정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경찰 수배를 받고 달아났는데 결국
1990년에 붙잡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출소는 언제 했어요? 2000년입니다. 그런데 출소 후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이혼했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고요. 그래서요? 그 후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알 수 없더군요. 그러다 5년 전쯤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최봉식.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군요. 스스로 망가뜨린 인생이었죠. 그날 오후 봉식이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잠을 못 잤어. 왜요? 봉식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악몽을 꿨거든. 무슨 꿈이었는데요? 감옥. 감옥에 있는 꿈이었어.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봉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꿈이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나요? 응, 조금씩.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떠올라. 어떤 것들요? 봉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박단비가 다시 떡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최봉식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뭐라던가요? 과거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기죄로 10년 복역했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그랬군요. 할머니, 그런데도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를 배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배신했잖아요. 저는 박단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단비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최봉식 씨가 그런 사람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박단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켜본다고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옛날처럼 돌아갈지. 만약에 또 배신하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땐 정말 끝이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봉식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떡을 만들고 가게를 정리했죠. 손님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떡 맛있어요. 고마워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봉식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그 초췌한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죠. 어느 날 시장 상인 한 분이 떡집에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저기 새로 오신 할아버지 정말 일 잘하시네요. 그렇죠? 어디서 모셔오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일손도 생기고. 상인분이 나가신 후 봉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이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요? 우리 사이를.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전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 네.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진수 실장이 떡집에 들렀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최봉식 씨에 관한 건데요. 저는 뒷방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봉식이 듣지 못하게요. 뭔데요?
정진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봉식 씨, 사실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재산이요? 네. 15년 전 출소 직전에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돼요? 현재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억이요? 네. 경기도 외곽 땅인데 최근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걸 봉식 씨한테 알려줘야 할까요? 정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죠. 왜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봉식 씨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진수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최봉식에게 5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또 옛날처럼 타락할까?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 며칠 후 복지과 한지선 팀장이 시장 조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망금떡방 앞을 지나가다가 기부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한지선은 바로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주인 계세요? 네, 저예요. 한지선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복지과 한지선입니다. 시장 복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혹시 여기서 매달 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하고 있어요. 한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액수가 상당하시던데요?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매달 수백만 원씩인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한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천만금재단과 관련 있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부 계좌가 재단 명의랑 동일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키셨네요. 그럼 정말? 네. 제가 천만금재단 이사장입니다. 한지선은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아, 이사장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왜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한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최봉식이 제게 물었어요. 금이야, 아까 오신 분이 누구야? 복지과 팀장님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 그냥 시장 조사 나오셨대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이야,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인데요? 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느낌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단순히 착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너 돈이 많아? 왜 갑자기? 아까 그 팀장님이 너한테 되게 공손하게 대하더라. 마치 윗사람 대하듯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착각이에요. 그냥 예의 바른 분인 거예요. 하지만 봉식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봉식이 제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알게 되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며칠 후 박단비가 다큐 촬영을 위해 떡집에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최봉식을 인터뷰했죠.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은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봉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천사예요. 천사요? 네. 날 걷어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날. 그리고 일자리도 주고 집도 구해주고 봉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평생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박단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뭔가 빚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기억나요. 옛날에 내가 금이한테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짓요? 돈을 훔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촬영을 보던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구나. 촬영이 끝난 후 봉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금이야. 네, 내가 정말 내 돈을 훔쳤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봉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봉식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지금처럼 살면 돼요. 성실하게, 바르게. 봉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 씨, 이제 봉식 씨한테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말입니까? 그 사람 재산 이야기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겠죠. 최봉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최봉식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으니까요. 떡을 만들면서도 자꾸 손이 떨렸어요. 42회 만에 밝혀지는 진실.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6시가 되자 봉식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요. 금이야, 아침 일찍 나왔네. 응,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저는 대답 대신 떡을 찌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장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가 왜 여기 와? 누가 탔을까? 차에서 정진수 실장이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망금 떡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봉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되게 있어 보이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정진수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봉식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장님이라고? 정진수는 봉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봉식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천만금재단 실장 정진수입니다. 천만금재단? 정진수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봉식은 저를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금이야. 너 재단 이사장이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봉식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봉식 씨, 앉으세요.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봉식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천만금재단. 내가 뉴스에서 본 그 재단 아냐? 수백억짜리. 네, 맞아요. 그럼 너는 엄청난 부자였던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봉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떡집을? 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긴 이야기예요.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정진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죠. 최봉식 씨, 이걸 보십시오.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4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1983년 제 떡집 장부예요. 거기 봉식 씨 이름도 있을 거예요. 봉식은 장부를 넘기다가 자기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봉식, 격리. 월급 3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을 읽었죠. 1983년 8월 15일 재고금 300만 원 가지고 도주. 봉식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네, 그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300만 원이 그때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금이야. 미안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봉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일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악착같이 일했고 결국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정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후 떡집 지점을 10개 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천만금재단을 설립하셨죠. 수백억 자산으로요. 정진수가 덧붙였습니다. 봉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봉식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봉식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봉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라고? 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금이야. 정진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봉식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재산이 있을 리가 없어. 1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봉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기억이 안 나. 정진수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땅 500평, 현재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시세가 약 5억 원입니다. 5억? 네.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봉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있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식 씨,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봉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네. 이 돈, 당신한테 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이 300만 원이잖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고. 그럼 이 5억으로 갚을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갚아야 해. 그래야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봉식은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 천만금재단에 기증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정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용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가난한 학생들한테요. 이름은요? 봉식 장학금. 아니, 봉식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금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금이 이름으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봉식 씨,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받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최봉식. 42회 만에 그는 빚을 갚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봉식은 제게 말했어요. 금이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떠날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으면 너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폐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재산을 기증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봉식 씨,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봉식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하세요. 그게 진짜 빚 갚는 거예요. 정말? 네. 떠나지 마세요. 봉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수가 떡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서류 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장학재단이 설립될 겁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정진수가 나간 후 떡집에는 저와 봉식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봉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너는 왜 나를 용서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봉식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응.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당신이 도망쳤을 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봉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언제까지 화를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증오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편해지는 게 낫죠. 나 같은 인간을. 당신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10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가족도 잃었고 기억까지 잃었잖아요. 저는 봉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봉식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날 오후 박단비가 카메라를 들고 떡집에 왔어요. 정진수 실장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최봉식 씨가 재산을 기증했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박단비는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꼭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하세요. 정말요? 네. 이제는 세상에 알려도 될 것 같아요. 박단비는 저와 봉식을 번갈아 보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40년 만에 다시 만난 배신자를 왜 용서하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어요. 복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가 복수라고요? 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죠. 박단비는 봉식에게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용서받은 기분이? 봉식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은혜는 처음이에요. 금이는 제 천사예요. 재산을 기증하신 이유는요? 빚을 갚고 싶었어요.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요. 촬영이 끝난 후 박단비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다큐 정말 대박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배신자를 용서하고 그 배신자는 재산을 기증하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퍼졌어요. 망금떡방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죠. 처음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돼. 떡집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이라고?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복지과 한지선 팀장이 확인해주면서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래. 천만금 재단 이사장이 맞대. 대박. 그런 분이 왜 여기서 떡집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떡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동안 함부로 대한 것 같아서.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다들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처럼 편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최봉식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으니까요.
떡을 만들면서도 자꾸 손이 떨렸어요. 42회 만에 밝혀지는 진실.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6시가 되자 봉식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요. 금이야, 아침 일찍 나왔네. 응,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저는 대답 대신 떡을 찌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장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가 왜 여기 와? 누가 탔을까? 차에서 정진수 실장이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망금 떡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봉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되게 있어 보이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정진수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봉식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장님이라고? 정진수는 봉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봉식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천만금재단 실장 정진수입니다. 천만금재단? 정진수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봉식은 저를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금이야. 너 재단 이사장이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봉식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봉식 씨, 앉으세요.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봉식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천만금재단. 내가 뉴스에서 본 그 재단 아냐? 수백억짜리. 네, 맞아요. 그럼 너는 엄청난 부자였던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봉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떡집을? 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긴 이야기예요.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정진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죠. 최봉식 씨, 이걸 보십시오.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4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1983년 제 떡집 장부예요. 거기 봉식 씨 이름도 있을 거예요. 봉식은 장부를 넘기다가 자기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봉식, 경리. 월급 3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을 읽었죠. 1983년 8월 15일 재고금 300만 원 가지고 도주. 봉식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네, 그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300만 원이 그때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금이야. 미안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봉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일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악착같이 일했고 결국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정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 후 떡집 지점을 10개 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천만금재단을 설립하셨죠. 수백억 자산으로요. 정진수가 덧붙였습니다. 봉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봉식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봉식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봉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라고? 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금이야. 정진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봉식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재산이 있을 리가 없어. 1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봉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기억이 안 나. 정진수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땅 500평, 현재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시세가 약 5억 원입니다. 5억? 네.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봉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있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식 씨,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봉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네. 이 돈 당신한테 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이 300만 원이잖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고. 그럼 이 5억으로 갚을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갚아야 해. 그래야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봉식은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 천만금 재단에 기증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정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용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가난한 학생들한테요. 이름은요? 봉식 장학금. 아니, 봉식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금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금이 이름으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봉식 씨,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받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최봉식. 42회 만에 그는 빚을 갚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봉식은 제게 말했어요. 금이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떠날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으면 너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폐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재산을 기증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봉식 씨,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봉식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하세요. 그게 진짜 빚 갚는 거예요. 정말? 네. 떠나지 마세요. 봉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수가 떡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서류 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장학재단이 설립될 겁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정진수가 나간 후 떡집에는 저와 봉식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봉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너는 왜 나를 용서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봉식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응.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당신이 도망쳤을 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봉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언제까지 화를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증오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편해지는 게 낫죠. 나 같은 인간을. 당신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10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가족도 잃었고 기억까지 잃었잖아요. 저는 봉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봉식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날 오후 박단비가 카메라를 들고 떡집에 왔어요. 정진수 실장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최봉식 씨가 재산을 기증했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박단비는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꼭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하세요. 정말요? 네. 이제는 세상에 알려도 될 것 같아요. 박단비는 저와 봉식을 번갈아 보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40년 만에 다시 만난 배신자를 왜 용서하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어요. 복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가 복수라고요? 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죠. 박단비는 봉식에게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용서받은 기분이? 봉식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은혜는 처음이에요. 금이는 제 천사예요. 재산을 기증하신 이유는요? 빚을 갚고 싶었어요.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요. 촬영이 끝난 후 박단비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다큐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배신자를 용서하고 그 배신자는 재산을 기증하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퍼졌어요. 망금떡방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죠. 처음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돼. 떡집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이라고?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복지과 한지선 팀장이 확인해주면서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래. 천만금재단 이사장이 맞대. 대박. 그런 분이 왜 여기서 떡집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떡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동안 함부로 대한 것 같아서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다들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봉식 씨, 응? 우리 이사 가요. 어디로? 조용한 곳으로요. 여기는 이제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일주일 후 저는 떡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죠. 거기서 다시 작은 떡집을 열었어요. 봉식과 함께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떡집 할머니로만 알았죠.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떡집에서 저와 봉식은 매일 떡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평범한 노부부쯤으로 여겼죠.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천만금 할머니와 최봉식 할아버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누가? 봉식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금이야, 우리 정체가 들킨 것 같아. 마을 이장님이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두 분이 그런 대단한 분들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장님,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알게 됐어요. 방송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요. 결국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떡집을 찾아왔어요. 떡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거죠. 저분이 천만금 할머니래. 수백억 자산가라던데? 배신자를 용서한 그분 맞아? 저는 또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봉식이 말했어요. 금이야, 미안해. 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봉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봉식 씨, 과거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응.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복지과 한지선 팀장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아, 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사장님과 꼭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한지선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에서 대규모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만금 재단과 협력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시에서 절반, 재단에서 절반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사업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알려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저는 드러나기 싫어요.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한지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 사업이 성사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제 불편쯤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봉식과 상의했습니다. 봉식 씨, 어떻게 생각해요? 뭘? 제가 앞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요. 봉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금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내 곁에 있을게. 고마워요. 저는 다음 날 한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할게요. 그 사업, 정말이세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최봉식 씨도 함께 참여시켜 주세요. 그 사람도 이 일에 힘을 보태고 싶어 할 거예요. 한지선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일주일 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식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게 힘이 됐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40년 전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왜 용서하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복수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도 복수고 용서하는 것도 복수죠. 용서가 복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용서하면 제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봉식 씨, 재산을 모두 기증하신 이유가 뭡니까? 봉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평생 짓고 살았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금이에게 그리고 세상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독거노인분들을 만났어요.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금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날 저녁 봉식이 말했어요. 금이야, 오늘 정말 보람찼어. 저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식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조용히 그리고 의미 있게. 응, 그러자. 며칠 후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진수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익명의 기부자가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100억이요? 네. 그런데 기부자가 이사장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사장님의 활동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데요?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만금 할머니의 팬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봉식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금이야, 대박이네. 100억이라니. 누가 그런 큰 돈을. 하지만 생각해보니 중요한 건 누가 기부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죠. 저는 정진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수 씨, 그 돈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하세요.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도 늘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천만금 재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고 10,000명의 독거노인들이 지원을 받게 됐죠. 박담비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제목은 망금떡방의 기적 가장 값비싼 복수는 용서였다였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천만금 할머니께. 저는 10년 전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를 증오하며 살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저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봉식도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금이야, 우리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42년 전 제가 꿈꾸던 삶이 이런 건 아니었어요. 떡집을 운영하고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앉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 배신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최봉식, 재고금 300만 원 가지고 도주. 그 아래 제가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죠. 이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 반드시.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5년 11월. 최봉식을 찾았다. 그리고 용서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장부를 덮으며 저는 평화를 느꼈어요. 40여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며칠 후 망금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그 부모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들. 저와 봉식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평생 숨어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 이야기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봉식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최봉식 씨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죠. 봉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봉식 씨,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봉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그날 첫 번째 장학생들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모두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복수구나. 최봉식이 빼앗아간 돈, 그 300만 원. 그 돈은 결국 이렇게 돌아왔어요. 100배, 1000배가 되어서. 그리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죠. 이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떡집 앞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네요. 떡 사러 왔어요.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봉식이 말했습니다. 금이야, 나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왜요? 이렇게 행복한 게 꿈만 같아서 언젠가 깨어날까봐 무서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꿈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죠. 고마워, 금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봉식 씨. 당신이 변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라는 것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마음의 평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죠. 저와 봉식은 매일 떡집에서 떡을 만들었어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망금장학재단은 점점 더 성장했어요. 매년 장학생 수가 늘어났고 독거노인 지원도 확대됐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재단 행사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봉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봉식 씨,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죠. 저는 봉식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경화요? 네. 아마도 과거 생활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나 영양 불균형 같은. 저는 봉식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통증 관리와 영양 관리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6개월. 봉식과 함께할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병실로 돌아가니 봉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봉식 씨, 간이 많이 안 좋대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봉식 씨, 괜찮아, 금이야. 나 이미 충분히 살았어. 아니, 너무 많이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봉식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금이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거리에서 떠돌 때 나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 봉식 씨, 이 몇 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정말이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울지 마, 금이야. 나는 행복해. 그날부터 봉식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떡집 일도 잠시 멈추고요.
정진수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최봉식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정진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사시는데. 그러게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혹시 최봉식 씨께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영상으로 남겨두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요? 네. 후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요. 장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박단비가 카메라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봉식은 침대에 기대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식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봉식입니다. 72살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봉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는 평생 잘못된 선택만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훔쳤고, 빚이 있으면 도망쳤고, 힘들면 술로 달랬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망쳤죠. 가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결국엔 제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조차 잃고 거리를 떠돌았어요. 봉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0년 전 배신했던 사람, 천만금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걸 해주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요. 봉식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분이 있다면 용서를 고려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봉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몇 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금이야. 봉식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진심으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봉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박단비도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단비 씨.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줘서. 그날 밤 저는 봉식 옆에 앉아 있었어요. 봉식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봐요. 봉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떡이 먹고 싶어? 떡이요? 응. 내가 만든 떡. 그 인절미 말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만들어 올게요. 다음 날 저는 떡집에 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봉식이 처음 먹었던 그 떡이요. 갓 쪄낸 따뜻한 떡을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봉식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래간만이네. 맛있어요? 응, 이 맛이야. 40년 전 그 맛. 봉식은 천천히 떡을 먹었어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요. 금이야, 내가 처음 이 떡을 먹었을 때 기억나? 물론이죠. 그때 나는 너무 배가 고팠어. 떡집 앞에서 떡만 쳐다봤지. 들어갈 용기도 없이. 저도 기억해요. 근데 너는 날 불러줬어. 들어오라고. 떡을 줬어. 공짜로.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근데 나는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기억해야 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저는 봉식의 손을 잡았어요. 봉식 씨, 이제 그만 자책해요.
당신은 충분히 달라졌어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다 먹었습니다. 며칠 후 봉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봉식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봉식 씨. 봉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금이야. 왔구나. 네, 여기 있어요. 봉식은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이야, 미안해. 뭐가요? 먼저 가서. 무슨 소리예요? 나, 너랑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금이야, 약속해줘. 뭐요? 내가 없어도 계속 웃으면서 살아줘. 떡도 만들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봉식이 힘들게 말을 이었어요. 망금장학재단 계속 키워줘. 많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 꼭 그럴게요. 봉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금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봉식 씨. 뭐가? 당신을 용서할 기회를 줘서요. 그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이야. 사랑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식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봉식 씨. 봉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안해. 봉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어요. 최봉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봉식의 손을 잡은 채로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고, 재단 직원들이 왔고, 장학생들도 왔어요. 박담비가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최봉식님은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장학생 대표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저희는 최봉식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봉식 앞에 섰습니다. 봉식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속죄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가세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흙 한 줌을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 봉식 씨. 좋은 곳으로 가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진수 실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최봉식 씨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요? 정진수는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불러서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봉식의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금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금이야,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은 너를 2번 만난 거야. 한 번은 40년 전, 그리고 한 번은 최근에. 첫 번째 만남에서 나는 너를 배신했어. 2번째 만남에서 너는 날 용서해줬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인간이야. 금이야, 부탁이 있어. 망금장학재단을 계속 키워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웃으면서 살아줘. 떡도 계속 만들고. 나는 이제 편안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너 덕분이야. 고마워, 금이야. 정말 사랑했어. 최봉식.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봉식 없이는 처음이었죠.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절미였어요. 봉식이 좋아하던 떡이죠. 떡을 만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40년 전 봉식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저는 그를 증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갓 쪄낸 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떡이네요. 맛있겠다. 저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씩 드세요. 봉식 씨가 좋아하던 떡이에요. 사람들은 떡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최봉식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그랬어요. 저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구름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봉식 씨,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봉식이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망금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했어요.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았죠. 1년 후 재단 설립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봉식님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봉식님은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죠. 오늘 여기 계신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최봉식 님이 원하시던 거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40년 전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면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작년에 장학금 받은 김민준이에요. 아, 그래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아니에요. 봉식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되세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꼭 그럴게요. 학생이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떡집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죠. 인절미였어요. 여전히 봉식이 좋아하던 그 떡이요. 떡을 만들면서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였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박담비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담비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담비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후속 다큐를 만들려고 해요. 후속이요? 네. 망금 떡방의 기적 그 후 이야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담비가 카메라를 켜고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봉식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죠.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왜요? 봉식 씨는 행복하게 갔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남기고 갔어요. 무엇을요? 희망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 용서는 가능하다는 희망. 저는 떡을 한 접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떡처럼요. 쌀과 물만 있으면 누구나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용서할 수 있어요.
담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봉식 씨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담비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용서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해요. 저는 뿌듯했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할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떡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재단 일도 계속하고요. 봉식 씨와 약속했거든요. 멋지세요. 담비가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봉식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약속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떡을 만들었다. 봉식이 좋아하던 인절미였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사갔다. 모두들 맛있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망금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다. 올해만 2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봉식이 보면 기뻐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외롭긴 하지만 슬프지는 않다. 봉식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떡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니까. 일기를 덮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